정치 어떻게 하고 있지? 다 감시하고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조약이 바로 뭐라고요? 을사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나쁘다. 어떻게 이런 조약을 맺을 수 있지? 아니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고종은 이 조약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한다고 그러죠. 요즘 말로는. 아니 사인을 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종은 끝까지 조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조약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는 두 인물 보이죠? 이완용 이쪽이고요. 박재순. 자,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요. 을사오적. 그러니까 을사조약 체계를 앞장섰던 5명의 도적들이라고 해서 많이 비난을 하는 그 인물들이 바로 조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을사조약 같은 경우는 이제 조약이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에 일본 대표 누구 도장꽝, 조선 대표 누구 도장꽝 하고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냐면 박재순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 통상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고종은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응? 아니 저런 친일파들이 나의 명령을 어기고 을사조약을 체결했단 말이지. 그 울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는 일본의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 뭔가 저항할 수 있는 부분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고종은요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저기 네덜란드에서요 국제 평화를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특별히 3명의 신하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명을 내려요. 내가 을사조약의 이 부당성을 꼭 해외에 알리고 싶어. 그러니 너희들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가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 마지막으로 보실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보낸 특사라고 해서 헤이그 특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헤이그 특사 3분을 소개하자면요.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3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3분은요. 그 역할이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 이준 선생은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 을사조약이 법적으로 어떤 허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호소하고 이상설 선생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지식인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분이고 마지막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사예요. 외국에 파견돼 있는.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해서 외국어에 능통합니다. 뭔가 조합해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 3분을 헤이그 특사라고 해서 저기 네덜란드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결했던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제자는 여기서 또 궁금했죠. 선생님 그래서요. 이 고종의 이 희망은 성사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일본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 조선은 아직은 힘이 약했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별로 우리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회의장 밖에서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서 우리는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걸 국제사회에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일본은요. 아니 고종이 지금 헤이그에 특사 보냈어? 이것을 핑계 삼아서 1907년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고요. 그리고 순종을 이제 즉위시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죠. 언제요? 1910년 강제로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개화기 때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참 좋을 만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모두 9장의 사진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에서는 제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요, 조금 좀 딱딱하기도 하죠. 그렇죠? 들으면서 마음에 막 울분도 막 이렇게 쌓이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지금은요, 조금 편안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서양의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 변화와 관련된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은요, 개항장의 모습이에요. 개항, 항구를 열었다. 그러니까 일본을 비롯한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와서 물건을 팔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여기 와서 물건을 팔아도 돼라고 항구를 열어줬는데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당시 3개의 항구를 열어줬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 부산, 원산, 인천 3개의 항구를 열어줬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요. 그중에서 인천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바로 앞에 지금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 항구인 게 확인되고요. 뒷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기와집이라든지 초가집 모습보다는 2층 집들이 지금 많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인들이 일찍 진출을 해서 일본식의 어떤 거리가 많이 형성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혹시 우리 제자들요,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 상인들이 많이 진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여기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기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자장면의 시초가 바로 이곳이 되겠고요. 지금도 가시면요, 이 모습 전부는 아니지만 그 당시 일본식 가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요, 우리가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전깃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곳이 어딘 것 같습니까? 그렇죠. 못을 봤더니 궁궐인 것 같죠. 바로 경복궁이 됩니다. 경복궁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깃불이 들어오는데요. 그날의 모습을 상상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발명왕 하면 에디슨 아시죠? 그렇죠?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지 아직 10년이 안 된 그런 시점에 벌써 우리한테 이제 들어온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전깃불 하면 너무 흔하지만 그 당시엔 너무 신기해서요. 별명도 많아요. 물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전기를 생산하려면 이렇게 발전기를 돌려줘야 되는데 이 당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서 이제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 물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물불이라고도 하고요. 건달불이라고도 했대요. 건달불요? 이게 건달불요. 왜냐면 아니 전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많은데 자꾸 전기가 나가요. 아니 돈만 많이 쓰고 하는 건 없고 건달 같다라고 해서 건달불이라고 불렀기도 하답니다. 자, 이번의 모습은요, 전차입니다, 여러분들. 전차라고 하면은요,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요, 레일을 설치해주고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다니는 이동수단. 이것이 바로 전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전차가 가장 먼저 건설된 구간이요, 서울 서대문에서부터 청량리까지예요. 그런데 선생님, 그게 왜요? 앞서서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 제가 말했었죠. 을미사변이라고요. 그 명성황후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청량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은요, 정말 안타깝게 이제 사망한 왕비를 그리기 위해서 자주 이제 그 무덤에 갔었는데요. 비가 오면 질퍽거리죠. 이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구간으로 바로 청량리 구간에다가 전차를 만들어 두었다라고 해요. 근데 요즘과 조금 구분되는 건요. 요즘 우리나라 지하철 안에 들어가면 노약자석과 일반인석은 있어도 뭐 양반석, 평민석 그런 건 없죠. 이 당시에는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양반이다, 평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의 모습은 여러분들 기차입니다. 기차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가 개통이 됐습니다.